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오늘 제목이 더럽고 야비한 이기적인 정치입니다. 아무런 소명의식 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입신영달을 위해서만 하는 정치 말입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이 폐허 위에 키워드 2개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반지하, 또 하나는 맨홀. 이틀 전 KBS에 가서 이 반지하를 얘기했습니다. 저와 생각이 같았는지 어제 아침 신문에는 반지하와 그리고 맨홀을 다룬 기사들이 제법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정치판은 신림동 반지하의 비극을 말하면서 이 반지하를 없애겠다며 안타까워하지만 잠시뿐입니다. 그동안 예하를 막론하고 복지를 외치고 평등을 외친 자들이 우리 정치판에서 득세했습니다. 한 예를 들까요? 8년 전이죠.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들에게 기초생활수급만 제대로 해줬다면 불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관심은 그때 반짝뿐이었습니다. 정치판에서는 저소득층이 매 순간 절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단함을 알지 못합니다. 절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좌파든 우파든 내가 알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빈곤에 영속하는 그런 사이비 정치인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좀 심한 말을 하는가요? 지금 반지하 주택은 2020년 기준 통계청 자료뿐이더군요. 그 숫자는 무려 32만 7,320가구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61%에 해당하는 20만 849가구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 중에 관악구에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2만 113가구가 몰려 있습니다. 제가 정치판에서 반짝 관심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우리 정치판은 소년가장 숫자 같은 중요한 사회 문제를 알고 있는 의원이 있을까요? 장담하건대 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도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맨홀입니다. 이 서울시와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폭우를 대비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 점은 인정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신문은 물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시간당 95mm 강수량에 대응하는 방지시설을 확보 중이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85mm가 한계입니다. 2011년 7월 시간당 85mm 폭우가 쏟아졌던 강남역 물난리가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시간당 강남구가 116mm, 그리고 서초구가 110mm, 동작구가 무려 141.5mm였습니다. 혹자는 150년 만의 빈도라고 말합니다. 그랬으니 누굴 나무랄 수도 없는 천재지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수의 압력을 못 이기고 뚜껑이 달아난 맨홀도 그럴까요? 이번에 사고가 난 맨홀들을 소방당국은 수압이 높아지면서 뚜껑이 열린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 40kg 이상의 맨홀도 날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맨홀이 현재 서울에만 27만 개 이상 설치되어 있다는 신문기사도 있었는데 또 다른 신문엔 무려 62만 4,318개라고 아주 상세하게 보도를 합니다. 물론 뒤의 숫자가 맞습니다. 문제는 폭우로 맨홀이 물속에 잠길 때는 보행자가 맨홀이 열려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빗물이 많이 유입되는 저지대 맨홀에는 뚜껑을 하부에 고정하는 잠금 장치가 있지만 일부는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폭우로 뚜껑이 열리거나 유실된 곳을 찾아내는 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이 용역 또는 일용직 직원을 고용해서 순찰을 하고 뚜껑이 열린 곳을 찾으면 바로 닫는 게 전부입니다. 말하자면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이 서울에는 62만 개의 위험천만한 구멍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엔 시간당 14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우수시설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에게는 집이 상황실이냐고 비꼬았습니다. 방송에서는 윤 대통령을 까대느라고
정치평론가라는 자들의 입이 마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녁 7시 넘어 시작된 100년 만의 물폭탄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의 집은 물난리가 난 서초구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뒤늦게 대통령실 지하 상황실로 움직인다거나 광화문 정부청사 재난대책안전본부 상황실로 움직이는 것은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할 터였습니다. 상황실에서 대통령이 할 일은 상황 보고를 받을 뿐 업무를 방해하는 일 외엔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명품 도시라던 메트로폴리탄 서울시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소일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부랴부랴 2011년 이후 중단됐던 빗물 저류 시설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사후 약방문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 시설은 강남역과 도림천 일대 그리고 광화문 일대 등에 설치될 예정으로 총 1조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서울시는 2011년 폭우 피해 뒤에 강남역 등 침수가 잦은 7곳에 대심도 저류 배수시설 설치를 추진했는데 박원순 시장 때 이 양천구 신월 배수시설을 제외한 6곳은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양천구 목동은 이번에 안전했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짚고 정치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사드와 관련한 산불, 그러니까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MD의 미사일 디펜스에 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한다는 산불과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일한을 정식으로 선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 이 선서는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직 그런 합의나 문서는 없습니다. 양해각서 같은 문서는 물론 공동성명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은 이틀 전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에 대한 중국 정부 입장을 묻는 우리 연합뉴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중국이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뜻한다는 일한을 한국이 약속했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대통령실은 11일 곧장 반박했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자위적 방어수단이다. 솔직히 산불에다가 이번 일한 주장은 한국을 자신의 속국으로 보는 게 아니라면 명백한 내정 간섭입니다. 대통령실도 거짓말 지적에 사드가 안보 주권 사안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드는 북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는 점, 그리고 안보 주권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중국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 왕이가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시간 용산 대통령실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와 그리고 폴 라케무라 한미연합사령관을 초청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간담회를 가지더군요. 이 산불이란 뉴스를 접한 미 국무부도 한국 방어수단을 포기하라는 압박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운용 제한 주장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가 공조에 나선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한국에 대해 자위적 방어수단을 포기하라고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미국과 한국은 순전히 방어 목적을 위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동맹 간 결정을 내렸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도 그들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사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 주권을 보호하고 적들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한반도에 배치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어체계다. 그러니까 공격 무기와는 하등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 대통령실은 11일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드는 결코 중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고 8일 정도면 기지가 완전히 정상화될 것이다. 성주 골프장에 5년째 임시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와 관련해
기지 정상화가 지금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정상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밝힌 또 하나의 사실이 이렇습니다. 사드 산불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인수인계 받은 게 없다. 우리도 중국 측의 의도와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서 넘겨준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산불은 전 정부의 입장으로 말씀드려왔고 개성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있는 것이다. 또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의 안보 주권이고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 방어수단이다. 거기에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 자, 다른 주제입니다. 이 국민의힘이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정황에는 이준석이 마지막 흙탕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는 지금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는 지금 단 한 차례도 성상납을 비롯한 알선수재 의혹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철저히 부인 전략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모략에 빠져 권력으로부터 토사구팽당한 희생양으로 대중에게 각인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사항전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싸우다 죽겠다는 거죠. 말하자면 대중을 다시 한번 기망하는 것입니다. 이준석은 10일 페이스북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전자신청으로 냈다고 썼습니다. 심리기일은 17일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는 날 이준석의 운명이 결정되는 재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준석 측은 향후 대응 방침에 대해 추이를 보면서 13일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며 대통령 100일 취임 메시지를 보면서 천천히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는 그 가치관에서 이기든 지든 정치 패인의 길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은 잠시 속을지 몰라도 영원히 속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가 노린 것은 무엇일까요? 골리앗에 대항하는 다윗의 이미지를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준석에게는 처음부터 선당후사 같은 말은 사치였습니다. 제가 너무 지나친 폄하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준석에게 정말 급한 것은 턱밑까지 다가온 경찰 수사의 칼날이 아닐까요? 저는 지금 한국 정치판에 등장했던 한 전도 유망한 청년 정치인이 몰락하는 현장을 지켜보는 심정입니다. 그는 탐욕이 눈을 가려서 스스로 무덤을 파왔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철학이 검증되지 않은 영선의 청년에게 당을 맡긴다는 건 난센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맹랑한 청년에게 권력 다툼에 눈이 먼 윤핵관들이 기회를 안겼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이준석과 윤핵관이라는 자들에게 똑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국민의힘이 정체성이 사라지고 협작꾼들이 슬치는 난장판이 되어버린 걸 두고 형해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대중의 신뢰도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리얼미터가 8월 10일 508명이라는 아주 작은 표본이지만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는 이렇습니다. 인용돼야 한다 46.4%, 기각돼야 한다 34.4%, 잘 모르겠다 19.2%. 사실 이런 조사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역선택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대중이 국민의힘 내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떻든 이준석은 당을 떠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로서는 손해볼 일이 없다고 믿는 게임인 셈입니다. 그런 가처분 신청을 한 뒤에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반지에 눈이 먼 사람들이 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고 심려가 큰 상황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 절대 반지,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도대체 몇 번이나 본 겁니까? 어떻든 말씀드린 대로 그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의 정치적 미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성상납 알선수재라는 8인치 범죄에 연루된 데다가 이를 은폐하려고 신복을 동원한 증거인멸을 한 행위는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인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단 한 번도 이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파멸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이 빠르고 행동은 거칠며 겸허하지 않은 성품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에게 던져준 행운의 반지를 이 탐욕을 이기지 못해 쉽게 버렸습니다. 대신 허무한 절대 반지라는 걸 찾아 헤맸습니다. 마르크스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철학이 빈곤한 청년이 빠진 욕망의 함정입니다. 과연 법원은 이준석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당은 소속 의원들의 의사가 곧 당의 의사입니다. 정당 민주주의에서는 그렇습니다. 의총에서 단 한 명만 반대한 그의 퇴출이 그가 초래했고 또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자, 다음 민주당 문제입니다. 이 민주당의 당헌 개정, 그러니까 당헌 80조 개정 논란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당이 이재명의 사당화가 된다는 논란입니다. 결국 친명과 비명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당분간 한솥밥을 먹으면서 아무도 번전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당은 두 쪽으로 명확하게 완전히 쪼개진 것입니다. 사실 당헌 80조 개정 논란은 구실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을 이끌어온 과거 운동권 주류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려고 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는 것을 속으로 용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이 일부 당원들이 온라인 청문으로 시작된 80조 개정 제안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비명계 이 조응천은 10일 라디오에서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 창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4.27 재보궐선거에서 원칙을 깨고 서울 부산시장 후보를 냈다가 참패를 한 일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필이면 지금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는 일을 하는 것은 민심에 반하는 일이고 내로남불의 계보만 있는 것이다. 그는 당헌 80조가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조항임을 언급했습니다. 야당 때 만든 걸 갖다가 다시 검찰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된다고 없애겠다는 것은 의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 당헌 80조는 저도 여당 때 만든 줄 알았는데 문재인 대표가 야당의 시절에 만들었더군요. 친문 전 해철도 10일 페이스북에 당헌 80조 개정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당헌 80조는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 의결된 혁신안으로 이를 바꾸거나 없애는 것은 그간의 혁신 노력을 공개적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다. 오히려 이 민주당의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당 사무총장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검찰의 정치 탄압 루트가 되는 걸까요? 최근 경찰의 김혜경 출석 요구 등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죠. 말하자면 그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로써 이재명은 방탄조끼를 무려 4벌이나 입게 됐습니다. 검수완박법이 첫 번째 방탄조끼, 그리고 불체포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된 게 둘째며 당대표가 된 게 세 번째입니다. 이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에 대한 수사, 기소 이런 일들이 당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니까 함부로 하지도 못하죠. 그리고 기소되어도 야당 대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네 번째 방탄조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내 친명계와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당헌 80조 개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는 이유는 뻔합니다. 김용민이 페이스북에 쓴 말이 이렇습니다. 해당 규정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이 검찰의 당직자의 운명을 맡기는 규정이라 개정돼야 한다. 당사자인 이재명 역시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는 9일 검찰이 야당 탄압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증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서 개정에 찬성하면서도 또 이렇게 면평 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무총장의 재량 조항이다. 당대표가 임명한 사무총장이 당대표를 직접 제재하기는 힘들기에 저는 고치지 않아도 상관없다. 자기가 임명하는 사무총장이 자기를 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배짱입니다. 그는 심지어 10일 열린 토론회에서 박용진으로부터 이 문제로 공격을 받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헌 개정 문제에 의견낸 일도 없고 어떤 의사를 가진 바도 없다. 하지만 그 여사는 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때 이 경찰이 지난달이죠. 이 백현동 옹벽 아파트 민간 개발업자, 그러니까 아시아 디벨로퍼 회사 대표인 정모라는 자를 2차례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재명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이 사업 인허가 과정에 관여했고 그 대가를 정모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 김인섭이 70억을 대가로 받았다는 의혹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죠. 경찰은 정모가 해당 부지가 자유녹지에서 4단계나 상향된 주운지 의지로 용도 변경되는 등 성남시 백현동 사업 주요 인허가가 이루어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김인섭에게 2억 3천만 원을 건네고 그리고 2016년 5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 R&D PFB 주식 25만 주를 넘기는 수상한 이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해 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로는 정모는 2억 3천만 원에 대해 김인섭이 변호사비 등을 부탁해 빌려준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주식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2016년 4월 사업 지분 절반을 넘기라는 김인섭의 요구를 거부한 뒤에 혼자서 잘 끌고 갈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렇습니다. 성남시의 백현동 사업 지구단위 계획 위반 결정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압박을 느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해 줬다. 경찰은 이 외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불참으로 민간의 추가 수익을 독점적으로 안긴 경위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지면서 3,100억이 넘는 수익이 민간개발업자 정모에게 그대로 갔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10일 수원지법은 이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친대유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전 성남시 의회의장 최윤결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파렴치한 범죄이자 공직자의 부패 범죄에 대해서 이제 법원마저 처벌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개정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 확보에 나서면서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선거, 공직자, 방위산업 범죄 중에 일부를 중요 범죄에 넣어서 계속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공직자 범죄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선거범죄 중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을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부패범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부패범죄라는 말은 광범위하니 말입니다. 일부 방산범죄와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그리고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도 경제범죄로 묶었습니다. 말하자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현행 6대 범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그리고 대형 참사, 이 6개 범죄에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검사의 수사권이 축소가 되자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검사의 수사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중요 범죄에는 무고, 위증죄 등 이른바 사법질서 저해 범죄, 그리고 개별법상 검사에게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포함됐습니다. 검수완박법을 추진했던 자들은 이제 달 쫓던 개가 재붕치다 보는 격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1일 동작구 사랑동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에 나선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국민의힘 김성훈이 한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김성훈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한 말입니다. 솔직히 빚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게 과연 농담일까요? 아니면 농담 속에 무심결에 자기의 진심을 보인 것일까요? 자신의 발언이 문제되자 김성훈은 엄중한 시기에 경솔하고 사리 깊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김성훈이 장난기가 좀 있다며 피해갔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현재 상태입니다. 개혁을 해야 할 그들이 개혁 대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